네, 5월의 셋째 주 월요일 또 월요팅 하면서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선입니다. 네. 자, 이렇게 월요일 시작됐고요. 우리가 주말 동안에 주목하던 빅 이슈가 있었잖아요. 빅 이슈 네. 만났죠? 미국과 중국이. 중국. 네. 네. 이틀간 뭐 하루는 10시간, 하루는 8시간 이렇게 오. 마라톤 협상을 했다고 하고요. 양쪽 다 어쨌든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네. 잘 됐다.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나요? 지금 근데 시장 이미 가는 보면 선물 시장은 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시장은 저는 좀 아쉽거든요. 그러게요. 양 시장이 0.5%, 0.2%께 각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선물 보면 지금 뭐 1.8%, 그렇죠. 1.3% 이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조금 아쉽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협상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 정세 살피면서 오늘도 한 주간의 또 이슈와 함께 월요일의 남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를 저희가 만나보기 전에 선물들이 좀 가득가득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연휴도 있었고 네. 조금 마음이 이제 떠 있었다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달려봐야 되잖아요. 뭘 달래요? 공부를 좀? 그러니까 맞아요. 공부도 네. 그렇고 뭐 시장에 대한 대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야무지게 해보실 이야, 수 있도록 많아요, 지금. 네, 저희가 네.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일단 소개해드릴까요? 첫 번째가 가장 빠른 시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5월 17일 날 NH투자증권하고 이철 박사님이 또 오프라인에서 특별 세미나를 연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죠. 중국에서 바라본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이 투자 유망 업종은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중국 대표 전문가 이철 박사님 모시고 사실 미중 관세 전쟁 뭐 1차적으로는 분위기가 괜찮다 하지만 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일기 때도 생각해 보면 좀 장기화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유망업종 좀 봐야 되는지 네.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과 장소 좀 안내해 주세요. 토요일이에요. 네. 5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부터 2시 30분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4층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오프라인 세미나는요. 저희가 또 마련된 좌석수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 60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사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관심 있는 분들, 특히나 중국 투자 유망업종 찾고 계신 분들 지금 선택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세미나 안내해드렸고 네. 또 있습니다. 또 두 있어요. 번째 세미나는 5월 19일 월요일에 월요일입니다. 있는 네.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사이에 있는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혜영 차장님이 구혜영 차장님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또 말씀 잘하신다고 합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채권 투자 전략 세미나 한국, 미국, 브라질 채권까지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채권 관심 있는 분들 요즘에 특히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되려는 아직은 뭐 좀 몰라? 신중하다 뭐 이러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네. 거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자 5월 19일입니다. NH투자증권 이촌동 4층에서 네. 진행이 됩니다. 구혜영 차장님께서 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투자 내용 알아보는 시간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장소와 시간이 조금씩 상이하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맞습니다.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야. 이분은 오늘 저희와도 함께 그러니까. 해주신 분이죠. 네. 우리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구혜영 차장님께서 함께 5월 20일 화요일 날 인천 WM2센터 NH투자증권 인천 WM2센터에서 함께 세미나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 함께 하시는 만큼 두 가지 진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이혁진 차장님은 하반기 주도주 네. 하반기 주도주에 대해서 점검해 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바방 조바방. 바이오 방산 종목 점검도 함께 진짜 네. 구체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시고요. 우리 구혜영 구혜영 차장님께서는 네. 제로 성장 시대의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아마 나눠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 이미 사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더 잔여 좌석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청하시면은 선착순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나가고 있는데 이 링크 통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를 그 안에서 신청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뭐 시간 좀 되시는 분들은 사실 세 가지 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 그럼 아니면 진짜 합급하다 그러면. 선택해서 네. 그러니까 선택해서 신청을 빠르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습니다. 좋아요. 시간 많이 썼네요. 빨리 만나야 돼. 모셔볼까요? 이분은 원래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혁진입니다. 차장님. 네. 엔투에서 이렇게 많이 뭘 준비하시니까 저희가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네요. 막 저도 지금 선물 이렇게 세트. 오래 기다릴 줄은 몰랐는데. 이혁진 차장님이 예. 좀 선별을 해서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또 준비하는 좋은 것들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네.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시잖아요. 이번에 또 화요일 날도 오프라인 세미나 나가는데 확실히 오프라인 세미나 나가시면 좀 더 많은 말씀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시죠.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방송에서만 할 수 있는 이 법적인 제한들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아하.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이야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컴플라이언스가 허락하는 안에서는 조금은 더 많은 이야기를 또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얼마만큼 인천 고객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20일에는 조금은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방송에서 좀 답답했던 부분들을 조금은 더 해소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프라인 또 가시는 분들 진짜 좋은 내용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5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5월 초에는 이제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 좀 많이 쉬었어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좀 떠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네, 맞아요. 진짜 쉬는 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오늘 자료 제목이요. 네. 5월 주식 전략 내림군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뭐야? 야, 제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네. 재밌어지네. 네. 이제 원래 내림굿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뭘 받아, 어떤 주술적인 그죠? 신내림을 네. 받아들이는 이제 굿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올해 이제까지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 5월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너무 격하게 싸울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네. 하고 결론은 관세가 내려가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하는 내리. 겁니다. 아, 나는 내 주가일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 예. 그리고- 관세가 내려간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파월인데 파월이 이번에 FOMC가 참 재미없게 끝났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FOMC 이후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흥미진진했었어요. 네. 시장의 우려들을 이제는 파월도 5월, 6월 중에는 받아들여야 하고 결론은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전 아직까지는 단서가 남아 있다. 그리고 그 단서를 실제 연준에서도 대답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네. 자, 전반적으로 금융 여건이 다 하향 안정화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불확실성도 다 하향 안정화돼서 그래도 우리 본격적으로 주식을 해볼 만한 시기가 5월일 것이고, 네. 향후에 뭐랄까요, 모두가 다 해피해지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5월에 주식을 사지 않으면 6월, 7월에 못 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에는 우리가 매수 포지션으로 뭐 증시 불문하고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실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실마리가 이제는 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선물 시장도 지금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좀 그만큼 소화하지 못하는 네.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네. 미중 어떤 협상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식이 올랐었던 배경. 항상 우리가 지금 상황을 분석할 때는 과거의 사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올랐던 상황은 비트코인이 좀 빠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 외 자산에 좀 인기가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미국 외 자산의 인기가 많아지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상 전쟁을 하는 국가는 당사국은 피해국입니다. 관세 전쟁도 관세를 서로 간에 매기는 국가 간에 피해를 보겠죠. 하지만 양국 간이 내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다시 관세를 내려? 그럼 경제성장률 GDP 나오도 돌겠네. 금리도 잠깐 올라가지만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네. 그럼 다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수급에 따른 어떤 비트코인이나 미국에 대한 쏠림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생각보다도 덜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는 수급상으로 한국이 조금 더 여유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금리가 안정화되고 금융 여건이 좋아지면 신흥국 주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내려가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생각보다 좀 빨리 돌면 우리나라의 지수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우리나라 지수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8월까지는 종목장, 9월 이후로는 좀 지수장에 대해서도 사실 연초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런 전략 중에 한 와중일 것이고 지금은 종목장. 오늘 제가 댓글로 보더라도 오늘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이 네. 많이 올라가요. 네. 자, 우리는 주식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재료를 잡을 것이냐는 늘상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우리가 갖고 있는 이벤트가 대선이에요. 네. 이 대선에서 또 굵직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대선의 이런 정책들이 우리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좀 좋은 부분들이 저PBR 종목들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합세해서 저는 우리 주식시장은 5월에 계속 해볼만 할 것이고 기다리시는 지수장은 조금 더 늦게 올 수 있을 것 네. 같다. 하지만 안 오는 것은 아닐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그럼 하나씩 좀 보면서 좋습니다. 얘기 나눌까요? 자료 네.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5월은 항상 월 초에는 자료의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퀵하게 퀵하게 좀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네. 제가 5월에 기대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료 보시면서 내림굿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갈등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현실을 좀 받아들이면서 그 관련해선 지표들이 내려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증시는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 세 가지 구도, 자산과 금리, 무역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씩 네.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주목해야 될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역의 불확실성 지표는 피크아웃을 했어요. 고점은 4월 9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무차별적인 관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확인이 되면서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협상이 진행이 되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락의 빌미가 사실 이런 불확실성 지표였는데 이게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증시도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또한 지금 우리나라 기업, 미국 기업들이 이 관세에 대해서 정말 대비를 아예 안 했는가? 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PMI에서 재고 지수만 발라봤습니다. 즉 재고를 기업들이 어느 정도 더 쌓았는가 보시면 평균이 49인데요. 이 관세 직전에 기업들이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미리 좀 쌓아놨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냐면 과거 2018년, 2019년 정도의 리스토킹 사이클 그리고 팬데믹 왜 팬데믹 직전에 쇼티지가 나가지고 네. 기업들이 일단 덮어놓고 물건을 사자 했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게 바로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제가 판단컨대는 한 90일 정도, UA일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물량은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후에 인플레이션을 급증할 가능성은 좀 생각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금융시장의 또 이제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가장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금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제가 지지난주이죠. 금에 대해서 펀드 플로우가 역대급으로 유출이 됐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과거를 보면 좀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즉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금이 펀드 플로우 유출이 됐고 고점에서 좀 피크아웃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은 다시 펀드 플로우가 인플로우, 노란색이 인플로우입니다. 들어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즉 이 금융시장에서도 우리가 위험 자산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 정할 때 항상 봐야 될 것이 금이랑 최근에 들어선 비트코인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 금은 고점, 비트코인은 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내림굿에 대한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파월이에요. 이번에 FOMC에서 모두들 했나 싶을 정도로 다들 재미없게 끝났다고들 조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파월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파월이 말한 이후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시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차기 연준 후보 의장의 후보들도 이제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왼쪽에 보시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좀 공포에 떨어졌던 샴누를 만들었던 이 샴입니다. 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예측 업무를 재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파월 비판하는 겁니다. 자, 파월이 하드 데이터가 중요하다. 즉 실업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연준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포워드 루킹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고 즉 CPI나 실업률 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연준은 연구해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다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하나입니다.
월러와 워시 이제 두 사람 중에 하나인데 케빈 워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연준의 의도가 같은데 그런 거 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업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관점으로 통화정책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지금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재촉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 케빈 워시는 원래 과거 연준에 있을 때 매파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샴이나 이런 케빈 워시 같은 시장의 구루들이 연준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Q에 대해서 페드가 앤서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 5월 9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리포트인데 그냥 핵심만 요약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 중국이 과거에 이제 관세를 대중국 관세가 높아졌을 때 과거와 지금이 어떻게 다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짝 이제 분석을 한 것인데 자 과거에 2018년도에는 2개월 내에 소비자 가격이 완전히 전가됐다라고 합니다. 즉 그 전까지 아까 제가 리스토킹 사이클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전까지 디플레가 워낙에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에 인플레 그 핑계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확 올려버렸던 거예요. 네. 2018년, 2019년도에. 자 그런데 이번에는 PCE가 0.33%포인트 정도는 전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보다는 낮을 것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중국이 대미국 수출을 줄인 것만큼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13%까지 낮아졌다. 즉 중국산 관세를 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똑같이 인플레가 자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유예도 포함이 되고 있다. 네. 즉 관세 사람들이 적응하고 그 말은 기업들이 이 핑계로 확 올리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또한 그 다음에 또 주목할 것이 바로 대체품입니다. 제가 관세가 100%, 200%, 300% 올라갈 때마다 인플레가 100%, 200% 된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대체품이 과거 대비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전가력이 과거 대비 떨어졌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설명이 됐었던 단기는 급등하지만 장기로는 빠지거나 이제 유지가 되거나 하락하기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한다는 것이고 저는 파월이 6월이나 7월 내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이에요. 네. 제가 협상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왜 두 분 다 시진핑이나 트럼프 다 정치적으로 약간 리스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적인 어떤 거친 행사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제네바 협상 이후에 양국이 길지만 적정하게 싸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트럼프의 약점은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선거 사이클이 이제 막 준비를 막 해야 되는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보통 이 스케줄은 1년 반 정도 먼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네. 중간선거 대비해서 지지율 관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딱 이 시기네요. 내년 맞습니다. 11월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지금부터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5월과 8월 정도에는 안도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1호 무역 협상을 실제 했죠. 그렇죠. 왜? 영국이랑은 뭐 사실 무역조차도 없고요. 서로 간에 너무 우호국이고요. 할 것도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영국과의 1호 무역 협상을 하고 제네바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입니다. 중국이 아시아 수출 비중 보시면 거의 30%예요. 이거는 지금 유럽과 이제 미국을 합친 정도 수준의 레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진핑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아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한중일 무역장관 회담을 먼저 개최하고 시진핑이 먼저 베트남과 캄보디아부터 방문하는 즉 아시아에서 주변국에 네거티브가 아니라 자 우리를 좀 다 같이 가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엔터라든지 뷰티 이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결론은 트럼프의 1기 궤적을 부분적으로 따라갈 거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기의 주가 추이고요. 미국 S&P 500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런 주가 흐름인데 핵심은 4월에 그 당시에 1기 때도 패닉 셀링이 마무리가 됐었고 8월 이후까지는 안도 랠리가 갔다가 실제 이벤트 세론이죠. 12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은 전후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자 이번에도 크게 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패닉 셀링은 4월에 나왔고 협상이 시작됐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만나려면 베센트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첫 번째는 개념적인 합의,
두 번째는 세부안인데 개념적인 합의는 저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협상처럼 문제는 세부안에서 부딪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5월과 8월 뭐 길면 9월까지는 안도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뭐 연말까지 정말 쭉쭉 좋겠다? 그거는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벤트 세론도 있을 것이고 미국의 GDP 나후가 얼마 정도 하반기에 조정이 되는지 또한 서프라이즈로 또 반대로 이제 제조업 지표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8월까지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9월부터는 변수에 따라서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트럼프 1기를 빗대어 본 트럼프 2기에서의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증시에서 활력을 좀 북돋아 줄 것이 또 이런 대선입니다. 네.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여기 모르는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네요. 맞아요. 예. 이게 최종 등록하신 분들이죠? 맞아요. 네네네. 예. 원래 요 김문수 후보가 아닐 뻔했죠. 전 주말에 정말 맞아요. 깜짝 예. 놀랐었는데. 근데- 내용이 아주 심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우리나라 어. 올해 대선은 원래 없을 대선이었습니다만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였습니다.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참 이게 저는 대선을 맞이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누군가를 지지하겠지만 이게 다 쏠린 것 같잖아요. 재밌는 보면 지금 리얼미터 2주차 지지율만 보더라도 1위 후보가 50%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2, 3위 후보 합치자는 또 거의 40%예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정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4.5 대 4.5. 중도가 왔다 갔다 이게 다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선을 전후로 너무 서로 간에 반목을 하는 것은 되게 부질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1위 후보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의 시간을 보면 선거 한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즉 지금은 정책들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공통 분모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1위 후보의 가장 큰 대마 정책이 중요하다.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공통 분모 지금의 1위 후보나 2위 후보나 3위 후보나 모두 이견이 없는 분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요? 예. 특히나 원전이 과거와 달라졌어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에너지를 나를 수 있는 전력 인프라, 그리고 이 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이나 원전이 이 정책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관련주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그런 종목들인데 네. 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화두 1위 후보의 정책인데 바로 상법 개정안과 밸류업 시즌 2. 밸류업 시즌 2요. 이 밸류업 시즌 2가 밸류업 끝나지 않았나요? 더 격하게 시작될 가능성이 그래요? 없습니다. 자, 왜냐? 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직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밸류업, 저는 그건 되게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계점은 강제성이 없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밸류업을 하면 강제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를 들고 있는데 있을 것 같아요. 블루 웹입니다. 네. 예. 블루 웹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즌 1보다 조금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굉장히 디테일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소영 의원이시죠? 네. 디테일한 정책,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주식을 들고 있는 대주주와 자녀가 있다. 자, 그러면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고, 그 결과가 PBR 0.2, 0.3 이런 종목들을 네. 탄생시켜 왔죠. 자, 그런데 이 PBR의 이제 상속세율을 엮어버리자라는 거예요. 너무 싸면 상속세를 높이고, 그리고 또 이제 배당 성향을 높이는 기업들은 배당 세제 자체를 이제 분류과세 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아이디어가 괜찮죠? 굉장히 그러면 디테일한 법안이 네. 이제 탄생을 해야겠네요. 예. 근데 아이디어가 좋은 거는 새롭진 않아요. 이런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이거를 법안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느냐 그렇죠, 없느냐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블루웨이브입니다. 만약에 된다고 했을 네.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밸류업은 전 밸류업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약간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재고 방안, 네. 밸류에이션 재고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예민한 종목들이 무엇일까? 사업 가치가 높은 지주사. 지주사. 예. 뭐 예를 들면 올리브영 같은 거 갖고 있는 기업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 지주사. 왜? 왜냐면 스피노프에서 뭔가 할 것 같은 의심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는 곳들. 세 번째는 은행, 금융. 네. 이유 말을
가장 잘 들릴 거니까. 음. 자, 마지막이 이게 키인데 대주주가 70대 이상인 홀딩스. 야, 이거 되게 디테일하다. 대주주가 여기까지 70대 하겠습니다. 네. 이상인 홀딩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0대 이상인 홀딩 컴퍼니의 지주나 뭐 어떤 특정 종목 네, 이렇게 오늘 보시면 기자회견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이거 얘기해 진짜 주시니까. 성장주의다. 네. 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밸류업 시즌 1보다는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기업 내에서도. 그쵸? 따라가야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가 또 이제 약간 인하 정책을 이제 행정 서명을 네. 한다라고 설명해서 하지만 이게 바이오가 무조건 악재가 아닙니다. 뭐 시밀러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트럼프의 이제까지를 보면 인센티브가 항상 있었어요. 네. 예. 우리나라 정부도 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최근에 1위 후보 분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1위 후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과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네거티브했던 이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인센티브도 주고 아니면은 무조건 투자를 막지 않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저는 트럼프가 시사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페널티만 주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시장에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를 했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증시에도 나올 것 같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지금 다음에는- 제가 네.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지금 요약을 한번 할까요? 예, 네. 예. 첫 번째는 주목해야 될 장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자산시장에서의 신호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냐면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가 빠졌는데 이 지표들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 관세가 먹이면 그 다음 바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미 이 재고 지수를 보면 90일 정도 버틸 만한, 그러니까 관세가 유예된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좀 버틸 만한 재고를 확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실제 안전자산 대표적인 금이 피크아웃하는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험자산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펀드 플로어가 좀 들어오면서 거의 고점까지 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 다음 위험자산인 주식시장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림굿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현실과 이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 연준이나 대통령들이 권력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이클로 금융 지표들이 좀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가 파월이에요. 시장에서 의도하는 이제 의심하는 것들은 지금 연준이 소프트 데이터를 연구 안 하는 것이 맞는가? 좀 더 연구해서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한 인플레를 내리기 위해서 실업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9일날 연준에서 지금 중국의 관세 이제 이슈가 2018년이랑은 조금 다르고 25년도에는 좀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6월과 7월에는 파월이 나름 시장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는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인데 각각의 약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은 지지율이 문제고 중국은 또 아시아의 수출 비중이 30%까지 갔기 때문에 아시아를 좀 어르고 달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중국 모두 특히나 우리나라 중심으로는 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낮고 아주 길고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싸움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증시는 5월과 8월에 좀 헤빙 무드로 가는 사이클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1.0 당시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안도랠리를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오늘 마켓 리뷰를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근데 저 궁금한 네. 게 그 미중이 좀 일단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만 말하는 걸로 분위기는 뭐 괜찮아 보이는 그렇죠. 출발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적정하다고 언급했던 게 80%가 맞아요. 적정하다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건 뭐 시나리오입니다만 네. 145에서 80이 만약에 돼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80도 이게 네. 낮은 관세라고 절대 할 수 낮지 없잖아요. 않죠. 그러면 네. 합의가 됐어라는 그 예. 말만으로는 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예. 가만히 시장을 정신을 차려 보니까 80이 이게 낮은 거야. 네. 80이 관세가 되면 이것도 무역 거의 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골자로는
베센트는 이미 얘기를 했는데 네. 큰 틀에서의 합의와 세부 합의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 영국과 인도에서도 큰 틀 합의를 발표한 다음에 인도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조금 미뤄지고 인도부터 세부안까지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이번에 중국과 합의할 것은 큰 틀에서의 합의안일 것이고 여기에서 개별 세율들이 디테일하게 나올지는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세부안을 한 곳이 이미 있죠. 영국이죠. 영국. 네. 영국에서의 사례를 보니까 재밌는 점들이 네. 첫 번째 10%의 관세율은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미국이 생각하는 핵심 무역 적자 품목에 대해서 일정 양에 대한 상한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가지고 한 몇십만 대 이상 팔면 그 다음부터는 20%, 25% 관세를 먹이겠다.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갔었거든요. 따라서 중국도 특정 재화에 대해서 10%, 뭐 그 물량 이상부터는 20%, 그 물량 이상부터는 30% 이렇게 해서 최종안이 80%가 유지되도록 트럼프도 살려주고 중국도 살려주는 자, 이런 좀 단계별 스텝다운 물량에 따라서 수입 물량에 따라서 좀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디테일까지 다뤄지는 것은 저는 이번 달은 아닐 것 좀 같아요. 걸린다. 네,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걸리면서 지금 펜타닐 같은 경우에 중국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들어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펜타닐이 아니라 만약에 국방이라든지 안보 뭐 이런 부분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덜컹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펜타닐 같은 경우에도 공안부장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의지가 네. 강한 협상. 느낌으로 예, 예. 협상 테이블에 맞아요. 들어간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펜타닐이 정말 100% 해결될 문제일까요? 마약을 안 해보셨겠지만 최근에 미국 마약 데이터를 보면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엄청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펜타닐이 네.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즉 내가 이 마약을 못하면 다른 마약으로 가는 거죠. 담배 피시는 분들이 네. 그렇잖아요. 담배만 보더라도 비싼 담배가 너무 비싸지면 뭐 좀 싼 담배로 대체제를 가는 거지. 가든지 담배를 끊을 확률보다는 어. 대체제를 찾을 확률이 높은 거죠. 야. 그래서 이 마약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는 내가 펜타닐에 의한 사망자가 줄어들어서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미국의 마약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즉 다른 대체품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물론 펜타닐이 굉장히 이제 맹독성도 심하고 중독성도 심한 네. 부분들이랑 뭘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뭐 100% 해결될 가능성은 만약에 중국이 그 펜타닐 말고 다른 마약을 또 제조한다. 네. 이러면 또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자료에도 있긴 했지만 짧게만 좀 여쭤보면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쟁도 사실은 네.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나서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좀 휴전을 일단 해라. 네, 네.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는 중국산 무기가 파키스탄에서는 엄청나게 또 활용이 되고 네. 미국은 인도를 지원해주는 느낌이고 하니까 이건 또 대리전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걱정들도 사실 있었던 게 맞거든요. 맞아요. 대리전인데 그건 뒤에 제가 마침 준비해 왔어요. 아 뒤에 있어요? 예. 그러면 뒤에 있습니다. 나가지 말고 네. 여러분들 예고편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광고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이고요. 저희가 월요일인 만큼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선물 보따리.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3개 마련돼 있죠. 맞습니다. 네. 패너 첫 번째부터 좀 띄워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월 17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이철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중국에서 바라본 미중 관세 전쟁. 이 관세 전쟁으로 또 영향을 받아서 이쪽은 어떨까, 저쪽은 어떨까, 이 업종, 유망업종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4층에서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좌석 제한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빠른 신청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 채권 투자 전략 세미나 구혜영 차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일단 5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고요. NH투자증권 이촌동 4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일단 한미 브라질 채권 네. 투자에 대해서 좀 현장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관심 많이 보여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5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인천 WM E센터에서 월요일의 남자 우리 이혁진 차장님과 그리고 구혜영 차장님이 함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혁진 차장님은 조바방 그리고 하반기 주도주 점검을 해 주실 예정이고요. 우리 구혜영 차장님께서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채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채권 이야기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실시간 링크 통해서 참여 신청해 주시면 돼요. 이거 다 선착순 마감이니까 좀 네.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혁진 사장님 이제 네.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진짜 5월 주식 전략 내림 굿이잖아 굿. 네. 이거 말고 이거 아니에요? 굿 네.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어떤 얘기로 이어가 볼까요? 자료 보여주세요. 네. 지금 시간 관계로 네. 그냥 네. 바로 인도 파키스탄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고 좋아요. 그러면은 네. 업앤다운까지 한번 살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네.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어떤 경과로 흘러왔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는지라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 카슈미르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비무장지대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파키스탄이 지배하고 여기는 이제 인도가 지배하고 이제 중국도 있고 중국도 파키스탄이 붙어있어요, 중국으로 여기가. 준 곳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보면 상대적으로 파키스탄은 중국이랑 친하구나라고 카슈미르 지역의 지도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자 이번에 사태만 딱 놓고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헬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총기 테러가 나왔고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가 이틀 뒤에 이거 지금 파키스탄의 배후다라고 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보시면 미사일 공격이 있는 지역은 다 어디죠? 다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쪽이에요. 네. 여기는 카슈미르인데요. 여기는 다 파키스탄이야.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처럼 지금 파키스탄이 약간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그런데 이번에는 파키스탄도 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뒤에 말씀 좀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근데 문제는 이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는 인더스 강을 저게 이게- 핵심이죠. 그죠. 상류가 카슈미르 인도가 접경 그러니까. 지역이 있고 이제 하류가 파키스탄 본토로 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수자원을 막아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문제는 파키스탄은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강 따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 물 자원들이 해마다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에 대한 문제이고 야. 인더스 강을 닫으니까 그냥 바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붙고 이런 네, 것도 네, 네. 사실 강물이 사실 무기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휴전 직전에 강물을 살짝 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물이 너무 차서 이제 수위 조절을 위해서 네. 볼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즉 지금은 파키스탄도 인도 입장에서는 민간인이 죽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고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자기네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강물로 협박을 하면 이거는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주요 전장이 사실 파키스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의 중재로 10일간 휴전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휴전을 한 이후에 외신들을 보면 폭격은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서로 간에 물러서기 어려운 부분, 누군가의 대리전인 부분, 그리고 중재를 해도 서로 간에 폭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약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랑 좀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휴정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것인데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그림을 좀 어렵게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오. 뭐냐면 인도의 국가별 무기 수입 비중과 파키스탄의 국가별 무기 수입 비중을 오. 보면 자, 보면 인도는 원래 러시아 무기를 대부분 썼었어요. 네. 근데 지금 완전히 틀었죠. 프랑스의 라파를 수입을 하고 미국의 무기 체계를 수입을 하고 있죠. 즉 지금 무기 체계가 러시아제를 쓰다가 탈러시아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파키스탄은 아시는 대로 중국 무기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무기를
팔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찜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중국이 파키스탄을 대리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군사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무기 체계는요, CATL이나 그죠? 아니면 다른 제조업처럼 싸고 많은 무기를 써라. 라고 하는 게 중국의 무기 체계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이슈가 됐었던 이 중국의 J10C라고 하는 것도 프랑스 라팔 대비 수주 비딩 가격을 보면 4분의 1 가격이에요. 라팔 한 대 살 거면 네. 저거 4대 사네요. 예. 최근에 동유럽에서 수주를 했던 거 보면 4분의 1 가격으로 비딩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왜 라팔을 격추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대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놀란다라고 네.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4.5세대 이상의 전투기에서는 중국산 전투기가 라팔이랑 비빌 수 있나라고 하는 되겠지. 것들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4분의 1 가격으로 최근에 수주 가격으로 보면 했던 전투기가 어쨌든 라팔을 격추시켰으니 이거 좀 놀라운 건 아닌가. 자, 근데 뭐 여기서 뭐 이제 부분들은 뭐 매복을 했었다 이런 실제 뭐 이런 시나리오도 네.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파키스탄의 전쟁이 인도를 전투기를 기반으로 이기는 모양으로 끝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국의 방산 이런 부분의 위상이 확 올라가 버릴 수밖에 그러겠네. 없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라팔과 유사하게 비교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KF-21입니다. 네. 자, 그래서 라팔이나 중국산 무기가 예를 들어 우세를 점한다. 계속해서 그런 뉴스가 들려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위기이자 기회인 거죠. 그러면 라팔이나 우리나라 무기들이 상대로 열세적인 게 아닌가? 또는 이런 라팔이 좀 비싸기만 하고 우리나라보다 40% 정도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국산 무기로 좀 대체할까? 이 두 가지가 뭐든 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쟁을 반드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대리적인 성격과 이스라엘의 이런 사례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뚝 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래 있습니다. 가겠구나. 자, 그 다음이 최근에 제가 지난 연초부터 얘기하는 것이 이커머스 시대가 끝난 것 같고 오프라인을 좀 봐야 된다. 네. 네, 자, 이유는 뭐냐면 뒤에 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가 처해진 위기는 가장 먼저 AI 커머스로 바뀌는 초입이기 때문이에요. 이커머스가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이유는 뭐죠? 오프라인 커머스가 이커머스로 대체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AI 커머스로 옮겨지는 그 초입입니다. 자, 뭐냐면 오픈 AI가 GPT 쇼핑 서비스를 런칭했어요. 이게 AI 커머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딱 예.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기침을 좀 해요. 네. 마스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스크가 제일 싼 곳을 검색해줘. 그러면은 다시 물어봐요. 어떤 마스크를 원하나요? 난 귀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내 예산 얼마야? 네. 그러면 쫙 리스트업을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 제품들의 핵심 리뷰를 보여줘. 리뷰를 쫙 보여줘. 네. 근데 문제는 광고료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추천한다고 무슨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이 서비스는 비회원도 합니다. 비회원도 유료 서비스를 안 쓰는 GPT도 이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앞으로 GPT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GPT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인데 네. 앞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용자가 쓰는 이제까지의 굉장히 많은 쇼핑 데이터들이 쌓일 거잖아요. 네. 더 맞춤으로 그러면 거의 뭐 너무 편하겠다. 예를 들면 이게 옷으로 바뀐다면 네. 만약에 진짜 옷으로 바뀐다면 이 사람이 잘 사이즈가 나한테 핏하게 맞췄다라고 하는 그 사이즈 데이터 축적이 되겠죠. 취향도 그렇죠. 있을 거고. 네. 오. 그럼 이게 그냥 뭐 생태계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I 커머스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고예요. 자, 우리는 어떤 포털 사이트에 가더라도 대놓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뭐죠? 톡을 들어가더라도 대놓고 광고가 돼요. 이건 네. 광고다. 우리가 다 알죠. 그거 다 네. 알죠. 근데 최근에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오른쪽에 요 분이 사라 프라이어라고 오픈 AI의 CFO예요. 여자분이. 맞아요. 네. 이분이 최근에 얘기한 것이 광고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 자, 그런데 알트만이 원래 광고를 싫어했어요. 극혐했어요.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와서 이후에 톤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이분이요. 시바쿠마루 벤카 타라만. 누구예요? 구글에서 광고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오픈 AI로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최근에 알트만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격식이 뭔가 이런 형식의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광고는 다시 생각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외신에서 인터뷰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AI 커머스 쇼핑을 넘어서 광고까지 된다. 이 정도까지 가면 근데 이게
그냥 데이터랩 이런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네. 미디어랩. 이게 먼저 더 진일보해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AI 커머스의 초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이커머스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거예요. 실존입니다. 이건 실존인데 보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년 대비 성장률이에요. 네. 소매 판매에서. 자,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이게 확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엔 PSR이 4배에서 뭐 6배까지도 올라갔었던 네.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PBR 0.2까지 떨어졌던 거죠. 자, 근데 최근에 보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붙었어요. 심지어 역전이 나오고 역전이 있어요. 되기도 하겠다. 근데 만약에 네. 하반기에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와서 오프라인이 완전히 더 역전해 버리면 네, 관광객 효과로 그래 버리면 지금의 온라인 분야에서의 높은 멀티플이 뭘로 설명하겠냐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커머스에서도 저는 오히려 AI 커머스에 대한 탄생에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이커머스보다는 오프라인 커머스가 훨씬 더 매력이 높은 것 같다. 마침 이 당시의 디스카운트 때문에 PBR 0.2배, 0.3배 이런 상황인데 아까 제가 대선 말씀드렸죠. 네. PBR에 근거해서 상속세를 만약에 상속세를 정한다. 이러면은 정책적으로나 업황 사이클로나 업턴인 거예요. 오늘 현대백화점 10%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좀 이제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뭐 짧게 좀 뒤에 앞에서 말씀드리면 업앤다운만 보면 네. 해외에서는 근본 이제 약가이나 이런 부분들과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주가가 좀 빠져요. 네. 이게 아무래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보험사 그 다음에 이 의료보험에 포함될 약을 정하는 PBM사 그리고 여기에 로비하는 제약사 이 관계 때문에 약가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약가 인하 행정명령도 그 고리를 깨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도 전반적으로 다 부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항공주, 여행주가 상당히 많아요. 네. 유가가 빠져서 그렇죠. 어. 네, 유가가 빠지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달러 기반으로 리스를 항공사는 쓰고 있는데 비행기들을 상대적으로 항공사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베이스 세미컨덕터가 이제 네덜란드의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이죠. 사실 뭐 여기가 한미반도체가 한국의 빗세미인 건데 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저는 기술주들이 올라갈 만한 배경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라인메탈 유럽에서 방산주들이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 많이 빠졌는데 오늘 다시 올라요. 네. 네. 제가 전력,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당이 대선을 다시 잡더라도 이건 추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코 원전이 미뤄졌다라고 해서 주가 빠진 거는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해외에서의 바이오 헬스케어가 좀 빠지듯이 오늘도 이렇게 빠지듯이 최근에 좋지 않았는데 네. 저는 이번 주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금융 여건이 떨어지면 듀레이션 긴 종목들이 올라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근본의 약가이나 정책에는 진짜로 약가를 물리적으로 떨어뜨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PBM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트럼프 1기 때도 했었고요. 바이든 1기 때도 했었고요. 결론은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그거 뭐 여론 때문인가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약가 인하 때문에 만약에 싸워요. 그럼 법정이 이제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네. 근데 항상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비즈니스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가 딱 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약가 인하 이슈 때문에 미국의 제약사들이 경쟁력을 훼손한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중국 제약사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끝단까지 갈 수 없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타겟이 신약 개발사라기보단 오히려 PBM 이런 중간에 로비를 제약사들로도 받고 보험사로부터 리스트를 제공하는 이러한 보험에 포함될 약을 정하는 이 PBM사들이 공격의 어떤 근거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뭐 이건 나중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지만 그냥 신용카드로 뭐 하면은 바로 결제할 수 있겠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네이버 이커머스 좀 주가 카카오페이 다 빠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올라가는 건 에스테틱들 뷰티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APR 주가 급등했죠.
예, 이런 실적이 부분들도 너무 잘 나왔죠. 맞아요. 네. 자, 이것도 제가 뒤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제가 이번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테크, 그 다음에 여행 이런 부분들의 투자 심리가 먼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약가 인하 정책 전후로 있었던 바이오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부정적인 정책 우려 때문에 해외나 우리나라나 모두 동반해서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빠진 종목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너무 개의치 말고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약가 인하에 대한 타겟과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금주 정도가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 클래시스라든지 코스맥스, 실리콘투, 화장품 뷰티 업종들이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밴드 상단까지는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부담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꺾이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자세히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네. APR이 서프라이즈를 해서 주가 급등했는데 이건 오른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요. 또한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양국 간 대리전 정쟁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좀 닮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무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인도는 우리와의 이제 나토 우호국의 무기를 좀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파키스탄은 중국산 무기에 대해서 거의 몰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경과를 우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제가 사실 가장 큰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커머스인데, 네. 첫 번째 이커머스에서 AI 커머스로 사이클이 이동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이커머스의 성장률보다 오프라인 커머스의 성장률이 역전되기 직전에 있다. 하반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까지 돌아온다면 단체 관광객의 수가 과거에 800만 명에서 지금 400만 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회복에 따라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커머스보다는 오프라인 커머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장표의 저희 요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섹터 좀 봐주실 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56분에 제가 짧게 섹터, 말씀을 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엔터,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뷰티, 네. 방산, 전력, 지금 궁금한 것들이 다 있는데. 맞습니다. 네. 예. 자, 첫 번째입니다. 글로벌 엔터 현주소를 보면 네. 이게 글로벌 콘서트 매출액이에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티켓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어떤 리커버리 된 부분들 이상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콘서트에서 1등을 하면 얼마를 벌 것인가? 1조 넘게 번다라고 하는 거고요. 24년도에도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시면 1조 이상. 이게 딱 연간으로 잘라서 그렇지 25년도에도 계속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콜드플레이도 얼마 전에 했었죠. 이런 것처럼 그 해만 딱 잘라보면 콜드플레이나 핑크, 즉 3위권 안에만 들어도 거의 5천억 이상을 벌 수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의 블랙핑크나 BTS 모두 5위권 이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아티스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사장님 이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영화 100% 관세 언급을 네. 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엔터나 이런 네. 콘텐츠도 약간 그 관세 안전지대인 줄 알았다가 그냥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예, 예. 아닌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것도 네.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엔터를 건드리기 어려운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녹음을 미국에서 하면 돼요. 이게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재밌는 게 다 아. 미국 레이블이나 일본 레이블이 따로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대응이 될 것 같고, 아. 두 번째는 좀 약간 제가 야사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이반카 트럼프가 BTS와 작년. 엑소 팬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굳이 자기 가족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구나. 것들을 SM이 건드리지는 1번이구나 그러면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저는 오늘 기사가 엔터 YG엔터가 1분기 호실적이고 맞아요. 뭐 예. 제니도 요즘에 너무 잘 나가고, 근데 지금 주가가 5%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전일의 급등 때문에 좀 빠지는 급등 것 때문에 같고요. 조정. 네. 그렇구나. 그리고 시장 색깔이 오늘 보면 이런 저밸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지난주 있었던 대선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계속 자, 그리고 가볼까요? 예, 좀 보시면 지금 계절적으로도 성수기입니다. 네. 뭐냐면 이게 엔터사들의 4년 평균 분기별 매출액을 보시면 대부분 1분기가 제일 낮아요. 예, 왜냐하면 콘서트를 하더라도
누가 설날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연말에 하지.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좀 쏠려 있다. 근데 마침 요 시작이 올해 2분기부터 대부분 다 컴백을 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2분기 눌려도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산이에요. 방산은 보시면 이제 라인메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밸류에이션에서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절반 정도의 밸류에이션인 거죠. 우리나라 네. 방산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에 있는 방산 기업들의 지금 최근의 평가를 보면 홀드에서 오버웨이즈로 바꾸거나 목표 주가를 상향하거나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주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단기 이제 수주액이 좀 2배가 됐다라고 하는 단기 모멘텀이나 또한 유럽 국방비 지출의 목표가 GDP 2.5%까지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장기 목표까지도 사실 3.5%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도 단장기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은 휴전으로 빠질 때가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 뷰티인데 뷰티 보시면 APR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영업이익이 545억 원을 기록했죠. 여기 위에 보시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이에요. 예, 여기 보신 건 주가추이라고 했지만 제가 시총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약점이 없어요. 여기 실제 보시면 이번에 해외 성장률을 보면 미국, 일본, 중화권, 기타에서 그냥 다 초고성장을 해버렸어요. 야. 예, 이러니까 특정 지역이 꺾인다라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직 중국에서는 포텐셜이 있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연말까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가 APR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뷰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조 원 매출액의 영업이익률 17에서 18%를 기록하겠다. 이 말은 1,700억에 1,800억 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시총은 지금 보시면 이제 뭐 4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봤을 때 지금 PER이 20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사이클이 올해와 내년 정도 어떻게 되냐면 저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과 시총이 역전되는 수준까지 야, 그 정도. 이 뷰티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APR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APR을 빌어서 제가 뷰티를 말씀을 드리는 뷰티.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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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지금 전력기기입니다. 이 전력기기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인 이제 이런 쪽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었어요. 맞아요. 네,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스페인만의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페인, 포르투갈만 정리 났는데 이렇게 보시면 각국이 프랑스에서 전력을 어느 정도 갖다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전력을 어디로 수출하고 있는가인데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팬데믹 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 전력은 다 원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들은 모두 다 지금 전력에 대해서 공포를 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전력 문제가 생겼을 때 뭐였냐면 송전망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나 전력기기 이런 부분들이 AI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는 회복 사이클에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적도 미국의 이튼이 전력기기 마진율이 30%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걱정했었던 전력기기 업체들의 마진율 훼손이나 아니면 AI가 아니면 전력기기가 못 간다라고 했었던 편견이나 뭐 사실 뭐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는 뭐 HD 현대일렉트릭인데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나온 상황이에요. 효성중공업과 좀 붙어 있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력기기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방대한 내용인데 아주 핵심만 간추려서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무리 혹시 말씀으로 짧게만. 네, 짧게만. 정리? 네. 예. 시장의 색깔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 시장의 전체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 브릿지로 대선 정책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모를 때는 가장 명확한 대선을 정책을 먼저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 색깔 변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 주도주를 예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5월에 해야 될 가장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증시나 전세적으로도 너무 테크는 초반에 오르겠죠. 원래 반등장에서는 기존 주도주가 제일 많이 올라요. 하지만 한 달 뒤는 새로운 주도주가 항상 탕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 6월을 대비하는 것은 새로운 주도주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또 5월달 내림굿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열심히 또 자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진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앞서서부터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선물 세미나 네. 얘기, 중국에서 바라본 미중 관세 전쟁 5월 17일이고요. 네. 그리고 구혜영 차장님 함께 하시는 5월 19일 3시 반에 있는 한미일 브라질 채권 투자 전략 세미나 이 부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이혁진 차장님 차장님. 출동하시죠. 네, NH투자증권 인천 WM2센터에서 5월 20일에 열리는 네. 조선바이오 방산 종목 점검 및 하반기 주도주 점검, 그리고 구혜영 차장님의 채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하는 시간 저희 링크 통해서 네, 세 개 다 장소와 시간대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또 선착순이기도 하니까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고요. 거기서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 맞는 선택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네.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